안녕하십니까, 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강연을 조금 확대해서, 지난번에는 나경원 학생을 위한 특별 강좌였는데 역사인식이 좀 모자란 학생이 또 한 명이 늘었네요. 꼭 가르쳐줘야 할. 그래서 오늘은 황교안, 나경원을 위한 특별 강좌로 김원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산 김원봉. 왜 이런 강좌를 준비하게 됐느냐. 문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군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를 했더니 아주 세상에 파도를 뒤집혔어요. 추념사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할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언급하셔야 할 이름이었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선수도 또 현충일에 김원봉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역사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고. 그런데 좀 역사를 좀 넓게 봐야지 말이야.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만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나경원 선수의 전임자도 한번 또 이제 그 김성태 의원 그래도 나경원보다는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듯 마는 듯한데 그분도 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MBC에서 요새 이몽이란 거 하죠. 처음에는 이영이었다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엎어지고 하면서 그 드라마가 안 되는 줄 알았다가 뭐 이름만 김원봉인 것 같아. 실제 김원봉은 아니고 김원봉이 주연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MBC 이몽의 시비를 걸었던 건 아니고 KBS에서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좀 거론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 저거는 제가 조금 아는데, KBS에서 포기를 한 게 돈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해서, 참 잘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데, 요새 지상파가 진짜 그런가 봐요. 지상파가.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래갖고, 지상파가 김원봉을 찍으려면, 제대로 찍으려면 중국 가서 빵빵하게 해야 하는데 KBS가 지금 사정이 돈이 없대요. 그게 뭐 시청료가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한 7, 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받던 시청료를 지금 해방해받고 있는 정도니까 KBS가 이제 그동안에 미운 게 많았지만 제대로 좀 해보려면은 조금 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환경이라는 게 뭐 변하니까 양승동 체제, 사장 체제가 돼서도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고, 김원봉 뿐만 아니라, 일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KBS 같은 데서 대드라마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다가, 채산 문제 때문에, 꼭 김원봉이 아니어도 좋다. 일제시대, 저는 정정화 할머니, 많이들 보셨죠? 장강일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할머니 일대기든지 하여튼 독립운동사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원봉을 갖고 하자. 이제 하는 걸 KBS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까를 살짝 이제 좀 흘린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 기사가 나갔더니 김성태가 얘기를 했는데 김원봉이 과거 북남파 간첩단을 지휘해서 경제 혼란, 선거 방해 기도를 했던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기사를 보고 한 것 같아요. 54년도에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또 제가 한 간첩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형편없는 가짜 뉴스인데 뭐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뭐 요새 나오는 거는 또 뭐예요? 김원봉이 뭐 남침을 주도했다 하는데 진짜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진짜 나 대표님 그 역사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사료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또 그래도 나름 한 사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군사적인 충돌, 분명히 북이 김일성이 주도했다고 주도했다고 저도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김원봉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일성도 관심이 많고 김원봉도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부분은 한국전쟁도 관심이 많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보셨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서훈, 요새 그 김원봉 이름을 거론한 게 김원봉 서훈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하는데 서훈 얘기했을 때 또 이제 한번 또 웃기는 일이 있었죠. 김일성 삼촌인 줄 모르고 건국 군장준 얼빠진 보훈처 해서 이제 그 동아일보가 그 보훈처를 깠어요.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이라고 굉장히 아주 극우.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했었던 게 5.18 기념식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안 된다. 그건 뭘 들었습니까? 방아타령 놀자 좋다구나. 그 방아타령을 든 작자예요. 아주 극우 그다 뭐 이상한 나라 사랑 예산인가 뭐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극우 삼류 데려다가 이제 무슨 그러니까 저 보훈 강연 시키고 정말 보훈 체계를 말아먹은 자인데 이제 그 자가 그러니까 김일성 그 이제 외삼촌인데 여기 두 분입니다. 친삼촌 김영권과 외삼촌 강진석 두 사람에게 서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보죠. 과연 이 사람들이 서훈을 받은 게 얼빠진 건지 저는 대한민국의 법적인 기준에서 서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일성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 가계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 실제 독립운동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일성 얘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 얘기도 해야겠지만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다가 김원봉 또 이게 또 이 김원봉 임시로 만든 강의가 또 한 3시간 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김원봉의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 그리고 친삼촌 김형권이에요.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삼형제입니다. 아들 삼형제인데 김일성도 아들 삼형제예요. 여기가 그 아버지 김형직 큰아들이고 그 작은 아버지가 김형록이라고 그분은 농부예요. 만경대에서 농부. 박정희 대통령의 큰형님도 박동희 씨가 농부였던 것처럼 이렇게 농사 지은 분이고 이 셋째 막내 삼촌인 막내 작은 아버지 김형권이 이 무장투쟁을 하다가 체포돼서 징역을 한 3년쯤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지 오래 산 거예요. 일제시대 기준으로 치면은요. 징역 제일 오래 산 게 박열규입니다. 22년쯤 살았죠. 그 다음에 정의형 선생이라고 17년 살았어요. 그리고는 실제 징역 산 걸로 쳐서 아마 3번째나 4번째가 김일성의 외삼촌일 거예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게 친삼촌이에요. 강진석이 15년, 김형권이 13년 살았거든요. 김형권은 풍산계에 나오는 그 풍산 있죠. 거기에 무장소조로, 초기 무장활동, 그걸로 이제 지선을 습격했다가 이제 잡혀갖고 그 징역을 살았고, 강진석은 백산무사단이라는 걸 했는데, 강진석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민족주의자고, 김형권은 초기 공산주의 뭐지 조금 들었었던. 그러나 이제 분류한다면 어디다가 민족주의 쪽으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김일성은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데, 그 팀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민족주의자들. 넘어가는 그 단계. 그러니까 김일성식 표현으로 하면 새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친삼촌, 외삼촌 다 대한민국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징역 오래 산 걸로 치면은요. 강진석은 5손가락 안에, 김영권은 뭐 10손가락 밖이라도 20위 바깥으로는 안 나갈 겁니다. 13년이면 무지무지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모진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는 13년, 뭐 15년 산 거는 명함을 못 내미니까. 비전향 장기수 측에 가면은, 비전향 장기수는 평균이 31년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장기수 아닙니까? 27년 살았는데, 넬슨 만델라가 한국에 오면 반평균 깎아먹습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 대한민국은 그런 분단이라는 게 그렇게 모질고 특별한 거였는데, 적어도 일제 시기에 김일성, 이 집안이 독립운동 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이 한 얘기 중에서 참 마음에 아팠었고, 그랬었던 게, 그런 얘기를 했죠. 김일성이 귀국한 다음에, 북쪽의 최고 지도자니까 무지 바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틈을 내서 꼭 한 게, 옛날 같이 싸우던 동지의 가족들 집을 찾아서 다녔다 이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 자기하고 몇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암흑의 동지가 어디서 어떻게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이렇게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우리가 어디 밑에다 묻어줬는데 유해도 못 갖고 저만 이렇게 왔습니다. 꼭 모셔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가서 해야지 누가 딴 사람 보내서 하는 건 아니지. 그 죽은 걸 내가 받고 내가 묻어줬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러 집을 찾아다녔는데 그 김일성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게 아버지,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외삼촌, 친삼촌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6명이 나갔다 이거야. 6명이 나갔는데 자기 혼자 돌아왔다. 자기 혼자 돌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동지의 집을 갈 때마다 든 생각이 이 집에서는 그 집 살인문을 만지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 집에서는 조국을 찾겠다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인가. 그게 늘 궁금했었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집안입니다. 그 친삼촌, 외삼촌이 더군다나 두 분 다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김형권이 41년쯤 돌아가셨을 거고, 강진석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몰라요. 김형권은 옥중에서 이제 고문도 많이 당하고 해서 건강이 상하니까 일본 놈들이 송장 치르기 싫으니까 죽기 며칠 전에 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포 형무소 지금 서부지법장이죠. 거기서 그 징역 살다가 이제 나와서 돌아가셨고, 강진석은 만기 추록을 했는데 15년. 그러고 집에 와 있는데 일본 순사가 불러서 따라 나가서 그 후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셨는지 유해도 찾지 못한 그런 분입니다.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는 건국에 아무런 상관도 없지. 일제하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김일성 삼촌이라고,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껴안아야죠. 저는 기준을 그러니까 이 건국 훈장은 건국 훈장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집에 기여한 사람을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훈장은 그것과 무관하게, 건국 훈장 체계와는 무관하게 45년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장차 통일되는 걸 대비해서, 아니 김일성도 훈장 주면 안 되나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남쪽의 훈장을 줘도 안 받겠죠. 줘도 안 받겠지만 저는 그런 자세로, 더군다나 북에서 훈장을 주지 않은 사람들, 북에서 잊힌 사람들, 지워져 버린 사람들은 남쪽에서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김원봉 서훈은 통일 이후에나 검토할 일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걸 서훈을 하는 과정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 한 말씀 하셨더니 별 말씀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팩트 하나를 언급했지 김원봉 서훈 주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국군이 만들어질 때 광복군의 조선의용군이 그것도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사실은 주주는 북으로 건너갔고, 그다음에 중경에 남아 있었던 이제
그 일부분이 광복군으로 뭐 사실상 흡수 통합이죠. 사실상 세도 보면 그렇지만 뭐 통합한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했고 또 김원봉을 그러니까 군무부장으로 광복군에서는 부사령관, 근데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장, 그러니까 국방장관이죠. 그렇게 이제 그 임명을 해서 그 사실을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냥 부들부들 떠내요. 그게 그렇게 떠올 일인지 진짜 진짜 참 어이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6.25 영령들 앞에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했다. 중앙일보는 애국화 통합의 현충일에 김원봉이 왜 등장하나. 또 조선일보는 이런 6.25 영령 앞에서 김원봉 띄우기. 그래서 매일경제는 문희 김원봉 언급하며 광복 후 국군 창설 뿌리 논란. 그리고 4년 전에는 문 대통령이 4년 전이면 대통령 되기 전이죠. 영화 암살을 본 후에 김원봉의 최고 훈장을 바치고 싶다. 그런데 뭐 김무성이는 만세삼창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참 머리 편리해요. 그런데 이제 김원봉 사원 논란이 된 게 보훈 혁신위원회인가? 국민 눈높이 보훈혁신위원회인가 하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 보훈정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걸 이래저래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고 뭐 그 혁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김원봉조차 독립의주공자가 될 수 없다면 하면서 이제 김원봉 등을 비롯한 좀 논란이 되는 분들을 좀 다시 서원을 하자 하는 이제 주장을 최근에 폈죠. 그게 아마 이제 김원봉 사원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제 독립운동 사원을 2년 아닌 45년 광복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이 서훈 문제로서 이제 이런 분들, 그 서훈이 이동희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직을 받았지만 김원봉, 김두봉은 이제 북에서 유직을 지냈다. 허헌도 유직을 지냈다 해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사실 뭐 이런 분들이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거든요. 의열단 단장, 독립동맹 주석, 허헌은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그 권오설 선생, 이제 그 26년에 돌아가셨, 30년에 돌아가셨죠. 26년도에 60만세 운동의 주역, 뭐 이런 분들이 그 독립장을 주소받고 애족장을 주소받고 또 그 여은영 선생은 대통령장에서 아마 대한민국장으로 좀 올라갔고 한일권 선생 독립장 이제 추서를 받았는데 이분들의 공적에 비해서는 좀 등급이 낮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60만세 운동의 주역인데 그래도 그리고 이 세 분은 북한의 정권에서 이제 김두봉은 주석을 지냈고 여긴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냈고 허는 김원봉은 국가검열상을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훈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분들도 서훈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립을 기준으로 해야지.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만 보자 하는 의견들이 또 학계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심사 코드도 뭐 김원봉 등 좌익유공자 포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여기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김원봉 이름만 나오면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MBC 드라마도 방영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방영되고 있는데 드라마가 좀 만화같이 나와서 그런지 MBC 드라마 이몽 갖고는 뭐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표진 장관도 뭐 서훈 가능성이 있다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니까 이제 뭐 왁자지껄 시끄러운데 문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원봉 이제 논란은 이 정도 하고 김원봉은 과연 누구인가? 자, 김원봉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딱 나온다 대답이 밀양사람.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임시정부에 갔는데 김원봉을 몰라본다? 아, 김원봉은 얼굴이 명함이에요. 상해바닥에서 김원봉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진짜 그녀를 모르면 간첩이지 김원봉을 모르면 간첩이지. 보세요. 꽃미남, 꽃중년. 조승우 팬들이 김원봉이 누구야 했는데 솔직히 조승우 씨보다 잘생겼습니다. 김원봉 아주 미남자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영화에서 조승우가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야. 이병헌도 이제 나왔는데 임시정부에 가서 뉘쇼 하니까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야 하는데 김원봉은 다 알았기 때문에 뉘쇼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때 누구라고 했으면 밀양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의열단이라고 했겠지. 의열단 김원봉이라고 하던가 그냥 김원봉이라고 했을 텐데 밀양 사람 김원봉이라고 왜 고향을 밝혔을까요? 이거는 전 이제 감독을 만나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건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개봉했을 때는 이제 약간 시점이 조금 지났지만 이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한참 하고 있던 게 이 할매들 아니에요. 밀양의 할매들, 송전탑 싸움하고 있었던 할머니들, 다 죽이고 공사에 나가고 이 할머니들이 정말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밀양 답사 가서 송전탑 하는 할머니들도 만났고 그 답사를 간 거는 영화 하고 난 히트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암살 보셨어요? 물어봤더니 봤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이 밀양사람 김원봉의 얘기가 5분도 안 돼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울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그래서 울면서 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뜻일까요? 왜 감독이 굳이 김원봉을 소개하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대사 그거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 극정계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넣느냐? 그러면 연대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운동 다 하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 눈 한 번 맞춰주고 이름 한 번 불러주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연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밀양 사람 김원봉이라고 얘기한 거 참 좋았어요. 이게 이제 의열단을 만드는데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의열단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의열단 만든 사람들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김원봉 하면은 나이가 많았을 것 같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1, 2학년들이 만든 겁니다. 18, 19, 20살. 우리 독립운동에 총사한 사람들 나이가 백범 김구 선생이나 김가진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이나 이렇게 노인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정말 드물고 10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10대와 20대지만. 피가 끓는 그 나이들이 많았고 의열단도 그랬어요. 의열단 처음 만들었을 때 단원이 18명인가 20명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원봉이 제일 나이가 어리든가 그래요. 요 사진을 구해갖고 일본 놈들이 문서에다가 이름 써놓은 거죠. 김원봉. 이거는 누구야? 좀 흐리네요. 그 밑에는 요 사진 안 찍힌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진 김익상. 여기 곽재기, 강세우, 김기득, 이성우 등등을 이제 그 사진에다가 누가 아는 사람 밀정이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김원봉이 의열단에서 이제 호칭이 뭐냐면 의열단 하니까 단장이라고 했지만 단장이라고도 불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열단 내에서의 정식 호칭은 의백입니다. 의백. 그 백자가 백부할 때 큰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맏형을 백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백인데 사실은 김원봉의 나이가 제일 어리든가 두 번째로 어리든가 그래요. 김원봉의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명칭이 의백이라고 하니까 재밌잖아요. 무슨 뜻이냐. 그건 저는 김일성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김원봉이나 김일성이나
격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뭐냐면은 진짜 대장감이 있죠. 김일성도 처음에는 그 이북 영화들 이제 초기 영화에 김일성 아주 젊었을 때 나오는 거 김일성의 호칭이 한별 동지예요. 한별.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한일자의 별성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날일자의 이룰성자 아니에요. 한별 처음엔 별로 했는데 스타. 이건 별이 아니야. 선이야, 선. 태양이야. 어? 그래갖고 이제 아마 그 일성이라는 음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바꿔서 불렀는데 김일성도 보면은 자기보다 6, 7년 위에 그 형벌 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김일성이 대장하거든요. 근데 김원봉도 의백익으로 추대가 돼요. 왜냐면 김원봉이 그 의열단에 모인 청년들이 누굽니까? 다 폭탄 던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얌전한 범생일까요? 정말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사나이, 예? 아주 사나운 사나이들이죠. 근데 그 사나운 사나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서 폭탄 던지는 건 우리들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같이 사나운 놈들을 같이 끌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건 그건 원봉이야.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김원봉을 의백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열단 강령,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강령을 냈네요. 거기 보면은 단에서 부르면은 무조건 간다예요. 무조건 간다. 무조건 시키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에 있든지 단에다가 반드시 자기의 소재를 연락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어기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처살한다. 어떤 자료에는 좀 오자가 나서 그 한자도 쓰면 처자가 학살할 때 학자하고 좀 비슷해서 학살한다라고 돼 있는 글도 좀 있는데 그거는 오자고 처살한답니다. 처살한다. 네, 그래서 죽인다. 그 죽음으로써 맹세를 했죠. 이 의열단이 이제 조금 처음에 폭탄만 던지는 거 갖고 안 돼. 우리도 좀 뭔가 정신이 있어야 돼. 그걸 하면서 조선혁명선언을 만드는데 이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신채호 선생이 쓴 거죠.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이라고 합니다. 부절하는 폭력과 태도. 멋있죠. 영화에서 여기 딱 보면은 저건들 우리 안에 있다. 여기 보면은 의열단으로만 찍은 게 아니네요. 이게 사진 보니까 이거 그 악역으로 많이 나오죠. 하성태 씨인가? 그리고 요 엄태구 요새 구해줘 2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연기 잘해요. 악역으로 나오는데 정의파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골 건달인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드라마에서 무지 재밌게 이제 나오고 여기 송강호 그다음에 공유 등등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신성록이가 그 배신자죠. 신성록이가 배신자였고 네. 오늘 의열단 사람들이 해방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의열단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폭탄 던지는 정신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의열단이 있다면, 김원봉이 살아있다면 어디부터 폭탄 던졌을까? 네. 우리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역사 공부 제대로 하세요. 김원봉이 어디다 폭탄 던졌을까요?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김원봉 이름만 나오면 경계하는구나. 김원봉 같은 사람이 진짜 우리가 말로만 김원봉, 의열단, 안중근 내세우지 말고 안중근처럼 삽시다. 의열단들처럼 삽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상한 놈들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 김원봉에 대한 책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해방 직후에 나온 게 약산과 의열단. 이 책입니다. 저는 이 표지가 있는 책이 어디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표지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표지를 갖다 붙인 약산과 의열단인데 저자가 누군가요? 여기 안 보이죠? 요거 새로 나온 거를 딱 보시면은 박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태원이 누구죠? 이분의 외손자가 요새 아주 핫합니다. 자, 누구예요?
박태원의 헤어스타일이 좀 꺼벙한데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바로 박태원. 근데 박태원은 월북했어요. 북에 가갖고 그 구인회 멤버고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라는 아주 또 명작이 있죠. 천변풍경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가 있고 이게 이제 북에 가서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또 대하 소설을 썼는데 얼굴이 더 길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에 있는 가족이고 아마 뭐 그 가족을 일부를 이제 한국에 두고 남쪽에 두고 월북을 하셔서 북에서는 이제 아주 그 큰 소설가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외손자는 남쪽에서 또 세계적인 거장으로 우리 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식 들으셨으면 상당히 뿌듯하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 약산과 의열단을 박태원 선생이 했으니까 우리 봉준호 감독이 언제 의열단 얘기를 한번 좀 풀어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대중적으로 그 김원봉이 누구인지 알려지는데 밀정도 나오고 또 저 암살도 나오고 했지만 김원봉 얘기 할 거 참 많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제일 세게, 제일 오랫동안 한 분인데 191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몇 명 안 되죠. 김일성보다 출발이 빠르잖아요. 김일성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김일성은 데뷔가 늦었고 3.1운동 직후부터 이제 백범 선생은 더 오래됐고 이제 한 세대 위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 1900년경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약산처럼 그 독립운동 세게 오랫동안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도 서훈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 바로 이 책. 김산의 아리랑, 송 오브 아리랑, 아직 란이에요. 쥐가 없이. 그래서 아마 니멜지가 받아 적을 때 조금 쥐를 빠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영어도 찾을 때는 송 오브 아리랑으로 찾아야 하는데 김산과 니멜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라이프 스토리 오브 코리안 레벨. 그러니까 한국의 반항아의 그 생애를 썼다 하는데 이 김산이 어렸을 때 의열단원이었죠. 김산도 신흥무관 학교를 나와서 의열단원을 갔으니까 김원봉의 직계 후배인 셈이에요. 근데 김원봉보다 조금 더 급진화돼서 여기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됐고 그 김원봉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공산주의자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독립동맹을 갖고 석사 논문 쓰고 뭐 해서 김원봉과 김원봉을 따랐던 사람들 얘기를 갖고 이제 늘 제조보고 했는데 앞만 봐도 김원봉은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민족주의자예요. 강력한 진보적 민족주의자고 행동파 민족주의자고 정말 행동. 그런데 이 김산이 김원봉에 대한 평을 한 걸 보면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동파하고는 달라요. 고전적 유형의 테러리스트로서 냉정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거의 말이 없었고 웃는 법이 없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일본 관원은 그에 관한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김인현 1919년 이후 친일파 일본 관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최대의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고 나와 같은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에게는 조국 해방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이 말은 전혀 과장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요. 단 한 번도 일본 놈들에게 체포된 적이 없는 그런 독립운동가가 없죠. 김일성도 일본 놈한테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중국 관원한테 체포되고 소련 가서도 또 그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도 하고 그랬었죠.
백범 선생도 또 일본 놈들한테 온갖 곤욕을 다 겪고. 그런데 김원봉만 그렇게 갇힌 적이 없어요. 자, 이 장면 기억하시죠? 다들 이 장면. 해방이 됐는데 청년들은 야 집에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암살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김원봉이 쓱 빠져나가더니 이렇게 술잔을 8개 갖다 놓고 술을 따라요. 최주봉, 그다음에 누구야, 나석주, 김상옥,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술을 따르는데 백범 선생이 쓱 들어오시더니 눈치를 채신 거죠. 아, 해방이 됐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죽은 동지를 생각하는구나. 그 동지들이 다 사실은 김원봉의 형이거든요. 김원봉의 명령을 내려서 죽을 때도 보냈지만 김원봉이 형이에요. 김원봉은 형들을 생각하는 거고 백범 선생이 이렇게 따르는 거 보고 내가 더 미안하지. 왜? 독립운동 오래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을 곳으로 밀어놓고 자기들은 살아서 해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명장면입니다.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었던 전설적인 독립운동가.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좀 근거를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좀 이제 돌아다녀요. 그게 신화의 특징이죠. 이게 신화의 특징인데 뭐냐면은 300억대의 현상금을 걸었다 하는데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김원봉이나 독립동맹 의열단 그쪽을 추적했던 건 한참 전이니까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봤으니까 그 후에 새로 발굴된 자료들이 저는 이제 그 후에 김일성 쪽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사 해방 이후로 이제 와서 중앙정보부 보고 간첩 사건 보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던 자료가 그 후에 발굴된 게 있나 하고 또 이 김원봉과 의열단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몇 명 있죠. 그 동학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 있는데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과장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백범 선생이 자기 이제 백범 일지에다가 당신한테 걸린 현상금이 60만 원이라고 썼는데 김원봉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60만 원보다 많으면 얼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거 없는 수치, 족보 없는 숫자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로 김원봉은 김산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에겐 공포의 대상이었고 젊은이들에겐 우상이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 김원봉이 국내에 돌아왔는데 단 한 번도 일본 놈들에게 체포된 적이 없었던 김원봉이 저 친일 경찰 도독술에게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전해진 말로는 이제 꽁꽁 묶어 갖고 와서 뒤에서 탁 치면은 무릎인데 탁 치면은 푹 꼬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릎 꿇려 놓고서 탁 어깨 누르고 무릎 꿇려 놓고서 뺨 때리고 얼굴에다 침 뱉고 그 자존심 강한 김원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김원봉이 살아서 밀양 땅에 밀양 사람 김원봉이 고향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중경에서 돌아가신 그 부인 박채정 여사를 유해를 들고 와서 또 안장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김원봉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였는지 집에 몇 킬로 바깥이 되는 한 2, 3킬로 바깥에서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차가 갈 수가 없어서 내려서 걸어갔다는 정말 몇만 인파가 모여서 김원봉을 보고 환호를 했는데 그 김원봉이 친일 경찰한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풀려나갖고 유현석 선생, 유석현, 유석현, 유현석은 변호사고 유석현 선생이라고 그분은 나중에 민정당 발기인을 했죠. 또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이종찬 의원이 이제 끌어들여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하도 이제 구박받고, 뭐, 천대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끌어들여서 이제 해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유연석 동지 집에 와서, 유석현 그 선생 집에 와서 사흘날 사흘밤을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사흘 동안 멈추지 않았다. 진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려고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수모, 그리고 그 수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변의 위협, 여운형 선생 암살당하고 다음 타겟은 김원봉이다. 그 민전의장 다음 타겟 김원봉이다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기 때문에 김원봉 선생도 저 남북협상 갔다가 내려오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김원봉의 가족이야. 아버지, 어머니. 여기가 동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막내 여동생.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이 늦장가를 가서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 어린 동생들. 그러니까 김원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올망졸망한 한 30년 하다, 25년, 30년 하다 동생들이 올망졸망하니까 나이로 치면은 김원봉의 아들, 딸뻘이죠. 아들, 딸뻘인데 그 동생, 막내 동생 김학봉 여사입니다. 올해 돌아가셨어요. 올해 2월 말인가 3월 초인가. 제가 그 밀양에 문상 다녀왔습니다만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소원이 서훈. 오빠 사진 보면서 이제 서훈 하는 건데, 자, 이 김원봉이 월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북자 가족 아니에요. 전쟁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월북자 가족, 빨갱이 가족이라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일가족이. 친동생 넷, 사촌동생 5이 학살을 당합니다. 사촌은 4명이겠네.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 밀양 사람들 천도에 끌고 와서 이제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 해방 후에 이제 그 유해를 발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뼈도 못 추진다는 말 있죠? 그게 이겁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아주 경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뼈도 못 추진. 그걸 수습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는 겁니다. 언제요? 4.19 나고 난 다음에. 4.19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장례를 치렀는데, 이 장례 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또 경을 치죠. 5.16 나고 난 다음에. 5.16 나고 난 다음에 경을 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 할머니께서 우리 오빠 서원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한이 안 풀어지겠나 했는데 서원 받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막막한 생계보다 더 무서웠던 낙인이 빨갱이. 이 할머니는 생전에 김원봉을 3~4번밖에 못 봤다고 하세요. 전설적인 오빠인데 3~4번밖에는 못 봤고, 마지막 볼 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셋이 있죠. 이 김학봉 여사한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여기 요 꼬마가 바로 여기 이제 김태영 회장님이에요. 지금 미국에 계신데 뭐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저보다 2살 위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분이 김원봉 기념사업회를 지금 추모사업회 명칭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가을쯤에 만들자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보고 일을 많이 봐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 중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을 딱 뵀을 때 든 느낌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진짜 이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데, 요 입 있는 데만, 이렇게 가리면 김원봉이랑 똑같다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입 있는 데만 딱 가리면은. 아마 입은 친탁을 하신 모양이고. 근데 이분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빨갱이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어머님이 교사 생활도 하고 하셨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김원봉 조카면은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그 뭐 만만치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어렸을 때 이제 하여튼 10살, 11살 그 남짓할 때 국민학교 5학년 때라고 했나? 그 고아원을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형들한테 맞았는데 60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에이, 600대 어떻게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한 교수. 뺨 양쪽 100대씩. 그 다음에 엉덩이 100대, 허벅지 100대, 종아리 100대. 종아리가 아니고, 엉덩이 100대, 그 다음에 그 허벅지 100대, 그 다음에 손바닥 100대, 손톱 100대. 그럼 100대, 600대 나와요. 그거 이제 놀랐었는데, 참 그렇게 그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솔직히 자기 외삼촌 싫대. 너무 고생했다 이거야.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친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우리 친할머니는 김원봉이 이제 사돈이죠,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 오빠니까. 그렇게 싫어한대.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거 비교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민간인 학살 중에서 대살이라는 게 있어요. 대살. 대신 죽이는 거. 제주 4.3 사건 얘기할 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김태용 회장님의 아버님, 김학봉 여사의 남편이 이제 김원봉의 매부니까 그 매부를 죽이러 갔는데, 이건 꼭 대살이라기보다는 착오로 그 형제분이 똑같이 생겼었나 봐. 그러니까 큰아들을 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는 며느리 잘못 들인 바람에 자기 아들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도 굉장히 고생하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고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런데 애국자지 않소.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었냐.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그래도 이제 사업에서 좀 성공하셔서 추모 사업을 하시겠다고. 여태까지도 좀 이제 장학 사업 같은 것도 해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김원봉 이름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해서 알겠습니다. 뭐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훈 논란 같은 게 터졌어요. 저희는 서훈이 들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벽을 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체계 자체를 지금의 보훈 시스템하고는 달리 독립운동자 서훈 체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45년을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한다면 김원봉이 특등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되겠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념사업이라는 게 서훈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서훈 이해의 방법으로 우리 김원봉을 널리 알려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데 이 서훈 논란이 먼저 벌어지니까 이걸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하나, 같이 돌파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싸워주시고 기념사업회, 추모사업회는 추모사업회대로 이제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맞나 지금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서훈을 더 추진했을 때 이념적인 대립을 오히려 증폭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부분이 있어서 심각하게 서훈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김원봉을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가의 한 분으로 어떻게 다 김씨네요. 김구, 김원봉, 김일성. 3대 독립운동가를 꼽는다면, 그런, 지속성과 대중적인 영향력 면에서, 그분들이 첫 손가락에 들어가야 할 분들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서훈 문제는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고민을 하면서 김원봉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그리고 또,
서훈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하여튼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훈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좀 그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밀양에 가면 의열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김원봉 생가인데 이 집 보세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 김원봉 생가가 있었는데 보존이 안 되고 헐어버린 겁니다. 그 옆에 윤세주 생가는 보존이 돼 있어요. 윤세주 생가는. 그런데 여기 이제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그걸 그래도 밀양시에서 뒤늦게 구입을 해서 그 김원봉 생가터 그걸 무슨 뭐 상가처럼 내놨었던 걸 구입을 해서 의열기념관으로 꾸몄습니다. 저도 못 가보다가 그 여동생 되시는 김학봉 여사님 그 문상 갔다가 거기 한번 봐야지 하고 김태형 회장님이 이제 거기 갔다 오라고 해서 안내해 주셔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김원봉 호가 약산이죠. 아까 약산과 일단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산인데 그 호를 고모부가 지어줬어요. 황상규 선생이라고 뒤에 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황상규 선생이 지어주셨는데 그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셋이 가서 지었습니다. 하나는 약산, 또 하나는 약수, 또 한 명은 여성인데 이 약자가 같을 약자입니다. 그리고 같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약산, 약수, 여성. 풀었으면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입니다.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이름 죽이죠. 근데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인데 이름만 죽이는 건 아니에요. 산같이는, 김약산은 조선 최고의 실천파 독립운동가가 됐죠. 말이 필요 없죠. 물같이. 이분은 이제 김원봉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는데 국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 최고의 조직운동가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조직부장. 공산당 하면 조직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조직부장.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우파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한민당 조직부장. 그러니까 좌파에서도 최고, 우파에서도 최고의 조직가예요. 국회 부의장이 됐다가 엊그제 우리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아니에요. 친일파 이놈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기 위해서 정치 작업을 한 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으켰잖아요. 왜냐하면 반민특위를 치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국회를 먼저 쳤는데 그 국회 프락치 사건에 수개로 몰린 게 김약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다가 이북에서 풀어줬어요. 한국전쟁 때. 여기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후퇴할 때 선생님 여기 계시면은 이승만한테 죽습니다. 하고 북으로 모셔갔어요. 그래서 여긴 어디냐면은 밀양 옆에 부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멸치하고 미역만이 나는 기장 있죠. 기장뿐이에요. 기장뿐인데 올라갔어요. 북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여성. 여기 이제 김약수 젊은 시절이고, 이 조선공산당 사건 때는 이렇게 잡혀 들어갔다가 위독한 상태까지 빠졌었다가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국회 프락치 사건 기보도예요.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김약수 드디어 피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여성 선생은 누구냐? 여운형 선생의 최측근이었어요. 여운형 선생의 측근으로 조선인민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푸르노스 자화상이라고 미술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이쾌대, 아주 그 미남자로 유명했었던 코가 아주 큰 양반인데 이쾌대의 친형이에요. 이 그림은 약간만 설명을 하면 서양 모자의 도루묵이죠. 팔레트의 동양화 붓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끼어 있는 자신의 모습. 풍경은 농가밭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이게 그림이 그렇습니다만 오방색을 써갖고 아주 밝음원색적인 분위기에 그래서 아주 미술사적으로 이 근대를 맞이하는 그 분열된
그리고 생애도 그래요. 이분 여기가 칠곡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들인데, 이 거제도 포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남쪽으로 남을까 북으로 갈까를 고민하다가 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유품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공개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거장 익회대전이라고 덕성미술관에서 아주 크게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익회대가 그린 형의 모습이에요. 이여성 선생인데, 이여성 선생은 아주 재주가 많아서 본인도 뛰어난 화가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는 여기에 안 넣네. 그 청전 이상범이라고 동양화의 최고봉이 있죠. 그건 청전이고 이 여성은 호가 청정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전시회를 2인전을 열었던 적도 있는 본인도 뛰어난 화가입니다. 요 밑에 게 이 여성이 그린 그림이고요. 그 미술사 학자로 유명해서 북에 간 다음에 김일성대학 미술사학과 과장을 지냈는데 이분이 멋쟁이에요. 뭘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패션쇼를 열었냐? 복식사를 연구했죠. 그래서 조선복식고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 복식이 진보적인 사학자가 복식을 왜 연구했을까? 복식 저건 좀 부르주아적인 거 아니야? 뭐 이분이 뭐 대지주니까 재력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본 놈들이 그때 야 조선에 고유한 게 어딨냐? 다 중국과 붙어섰었지.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옛 의상을 한번 와서 봐봐. 얼마나 아름다웠고 중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르다. 그 옛 의상들을 복원해갖고 그거를 이화여전 다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암살의 무대였던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쫙 선보인 게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예요. 아주 멋쟁인데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숫자조선연구라는 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조선의 현실을 기대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까지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다. 그것만 얘기할 수 없고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만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통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으니까 이분이 신문사 조사부에 근무하면서 자기 처남인가 매부인가 그 숫자 김세용이라는 분하고 같이 숫자 조선연구라는 책을 6권을 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또는 그 비판적 사회자들이 아주 필독서로 옆에다가 끼고서 우리 현실을 분석할 때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재다능했던 분인데 이분 왜 북으로 갔냐? 여운형 암살당하니까. 여운형이 최측근으로 활동하다가 절망을 하고 북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암살이 히트했을 때 또 나왔었던 영화 있죠. 베테랑. 거기 최고의 명대사가 뭡니까? 유아인은 어이가 없네고. 황정민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어때요? 이 형들.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가오 죽이잖아요. 가오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왜 가오가 없을까요? 이 형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돈? 김약수도 넉넉한 집 아들이에요. 이 여성은 아주 큰 만석군 대지주 아들이고 자기 쓸 돈들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죠. 이분들. 나라는 없었지만 가오는 죽지 않았어. 그런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가 있는데 가오가 죽었을까?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형들이 친일파들 등살에 못 살고 다 북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별도 없고 이런 대륙형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별도 없이 70년 지나니까 그 삭막한 게 헬조선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김원봉이 국내로 보냈었던 폭탄 많이 던졌던 형들입니다. 박재혁, 부산경찰서 그 폭탄 사건, 최경학, 바로 이게 최주봉이에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처음에 최주봉 해서 나도 최주봉이 누구지 하고
영화 볼 때 헷갈렸어요. 근데 보니까, 아, 최경학이 최주봉이구나. 뭐 이제, 했는데, 이분, 시신을 미양으로 왔더니 시신을 맞이하러 나갔던, 호송했던 사람들이 또 감옥에 다 붙잡혀 들려간 적도 있었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응? 태연한 웃음을 띄우고, 퇴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익상. 여기 조선총독부 폭파. 조선총독부에도 폭탄을 던지고 안 잡히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거 송 오브 아리랑에 바로 김산의 아리랑에 나오는 오성윤과 함께 폭탄을 던졌었던 김익상. 다나카 기이치가 왔을 때 그걸 저격하려고 했었던 그 김익상이 바로 그래서 나가사키 형무소에 이제 잡혀갔다가 거기서 풀려났다가 돌아가셨어요.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또 김상옥 여기는 경성을 뒤흔드는 사람들, 경성을 쏘다 해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도 듣는데 종로경찰서에 그 폭탄을 던졌죠. 종로경찰서, 그러니까 지금 종로경찰서 자리가 아니고 이 서울 YMCA 옆에 그 금은방 있는 자리였다고 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설적인 싸움이 17대 1이 아니에요. 여기는 400대 1로 싸웠어요. 400대 1로 그 경찰하고 싸웠는데 요 그림은 구본웅 그 이상의 친구였던 장애인 화가 구본웅이 그린 작품인데 구본웅이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살면서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그렸었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이건 다른 사람이 그린 건데 이랬다고 합니다. 양손에 권총을 든 채로 눈을 뜨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2시간 동안 근접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혹시 살아있을까 봐. 하여튼 이분 대단히 전설적인 그걸 하셨고 뭐 얘들 다 하자면 끝이 없어서 김상옥 의사. 네. 그다음에 이제 밀정. 이것도 이제 영화가 됐는데 송강호 공유가 명연기를 펼쳤는데 송강호가 맡았었던 역할의 실제 인물이 황옥 경부입니다. 근데 이분도 서훈이 안 됐죠, 아마. 서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원봉은 황옥은 우리의 훌륭한 동지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훈이 안 된 이유는 법정에서 자기가 의열단에 들어간 거는 의열단을 일망타진하려고 그랬었다. 그런데 그거는 체포된 다음에 형을 낮추려고 하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황정하 열사라고 기억하시나요? 제가 황정하 열사 사진을 준비한다면서 잊어버렸네. 80 몇 년도인가? 83년도인가? 81학번이니까 83년일 거 아니에요. 1, 2, 3, 84년인가? 4학년 때인가? 하여튼 83년으로 기억을 했는데 서울공대생으로 도서관에서 시위를 하다. 그때는 경찰이 하도 깔려있기 때문에 도서관 난간 같은데 거기 이제 한 요만큼 나오는 거기 서서 이제 매달려서 시위하고 하는데 그 시위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황옥의 손자였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역사에서 참 가슴 아픈 일로 2번 나왔고 공유 멋있게 나왔죠. 그리고 이 김시현, 안동 김씨, 안동 출신의 여기 왼쪽이 황옥, 이분이 수염남분이 김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건으로 판결을 받을 때 김시현은 징역 10년, 황옥은 10년, 아까 유석현이 징역 8년, 그리고 유시태란 분이 징역 7년을 받았는데 요 시자 돌림은 유시민이하고 같은 시자죠. 즉 하회 유씨, 풍산 유씨인데 하회 마을에 있는 서해 유성룡 자손이에요.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 암살 사건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 총을 들이대는 이 장면이 찍혔을까요? 이거 어떻게 찍혔을까요? 1번 우연의 일치, 2번 기다리고 있었다.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총은 망가진 총이었대요. 총을 준 거는 그 악질 김창룡, 우리나라 최악의 그 보안사령관이었던, 최악의 보안사령관은 전두환인가? 김창룡이.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언제 한번 우리 순위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네요. 그 김창룡이가 꾸민 거예요. 뭐냐면은 부산정치파동이라고 해서 계엄령 내리고 이제 헌법 뜯어고치고 하는 그걸 할 때 계엄령을 내릴 핑계로 이승만 암살 사건을 조작을 한 거죠. 근데 이승만이 독재를 하니까 이 의열단 출신의 영감님들이,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니까 52년이니까 한 거의 3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암살 테러 했었던 그 영감님들이 다시 모의를 한 겁니다. 김시현은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가까이, 단상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실행은 김시태가 하기로 하고, 김시태한테 총을 줬는데 저 총은 고장난 총. 총알은 딱 한 발 줬으니까 연습 사격을 해볼 수가 없었죠. 그러고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딱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바로 체포한 거죠. 체포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김창룡이고, 유시태가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7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진의 원본이 요 ROK의 CIC, 즉 방첩대 가 만든, 이 특무대가 만든 그 사진집에 있습니다. 이 사진집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반환법 행자를 하면서 반환법 행위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저거는 거액을 주고 샀습니다. 원고료 받은 걸 탈탈 털어갖고 그 거액을 주고 샀는데, 바로 이 사진의 원본이, 이 사진은 없고 이 사진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좀 깊이도 갖고 안 꺼내놨는데, 언제 한번 그러니까 소장품 전시회를 유튜브에서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황옥,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이고, 신채호 선생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이고, 그 의열단 선언을 함께 쓴 유자명 선생입니다. 이분이 오른쪽이 유자명 선생, 왼쪽이 신채호 선생의 말년인데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이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열단이 분화하는데, 의열단을 흔히 무정부주의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갈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너무 피해가 컸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한 사건들만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희생이 컸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절하는 테러로 한 놈 한 놈 이제 다 죽여나가자 이제 했는데, 의병도 그렇고 이 의열투쟁도 그렇고 우리 쪽 희생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모색 속에서 아나키즘도 받아들이고, 또 일부는 공산주의도 받아들이고, 근데 또 단내에서 공산주의와 아나볼 논쟁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와 볼셰비키 간에 또 논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군관 학교를 가자. 그래서 개인 테러가 아니라 조직적인 무장 활동으로, 처음에는 언제 군대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렇게 닥치는 대로 늘뛰는 대로 던지고 찌르고 쏘고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황포군관학교를 가는 거죠. 그 사연은 바로 이 송 오브 아리랑에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포군관학교 이제 김선이 들어가게 되죠. 사진이 바뀌었지만 김지성, 그리고 나석주 열사인데, 마지막 나석주 의사의 의거가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의거는 2탕을 뛰었어요, 하루에. 동척과 식산라인.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거사를 하기에 앞서서
그 거사 이제 국내에는 단독으로 잠입을 했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했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왜냐면 자기는 싸우다가 죽을 거고 그다음에 몸에 유서를 지니고 있어봤자 일본 놈들이 공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임을 증명하는 거사 자기 소개와 거사의 동기와 자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뭐 그런 증거 자료 사진 같은 걸 넣어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우편이 천천히 갈 때인데 우편 배달부가 빨리 보낸 거야. 그래서 신문사에서 뜯어봤는데 웬 이상한 놈이 장난을 쳤나? 그 결국 그냥 던져놨는데 한 두어 시간 있은 후에 꽝꽝꽝꽝꽝 해갖고 놀랬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그 사건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세상을 뒤흔들었는데 이게 의열단의 마지막 테러고 그 다음부터는 조직적 군사 활동으로 넘어가서 바로 여기 이 김산의 이 아기당에 나오는 광동 고민, 광동 분기에서 의열단원들 또 간도에서 온 청년들이 수백 명이 희생이 되죠. 수백 명이 희생이 되는 아픔을 겪었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건하는 데선 공산주의 아마 김원봉 일생에서 가장 공산주의에 근접했던 시기가 이 광동 고민을 겪고 난 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던 안광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라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그 시기가 이제 김원봉이 가장 좌경하던 시기였다가 그러다가 다시 안광춘하고 손을 끊고 한인 군관학교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 황포군관학교를 나오면서 누구하고 친해졌냐면 중국인 동창생들이 생기는데 그 동창생들이 다 중국 국민당 내에서 요직으로 진출하게 되죠. 특히 우리도 치면은 보안사, 기무사 같은데 또 국방부의 어떤 그 비밀공작 담당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조선 사람으로서 김원봉이 동창생 김원봉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런 지원이 김원봉의 영향력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김원봉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군관학교도 만들고 그 군관학교 졸업생이 이육사 같은 분도 이제 그 시절에 군관학교를 졸업한 거고 그렇게 해서 커져나가고 그 군관학교 청년들을 모태로 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조선의용대의 핵심적인 젊은이들이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조선의용대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제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조선의용대 청년들은 우선 중국에서 활동하니까 중국말 잘해요, 조선말 해요, 일본어 해요. 아주 우수한 청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전 공작에 이제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 광말약이라고 중국의 아주 대문호입니다. 그 광말약의 홍파국이라는데 보면은 그 무한이 함락될 때, 이제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무한 쫙 쳐들었는데 무한을 동양의 마드리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스페인 내전 때 마드리드가 이제 중심지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자유를 원하는 젊은이들,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전부 다 마드리드로 몰려갔는데 동양에서는 무한으로 몰려들었다. 그 무한이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질 때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하던 게 조선의용군이었다. 그 조선의용군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는 키르탄이 보니까 조선의용군만 보이더라. 중국군은 다 빠져나가고 그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싸우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죠. 이 기념사진을 우리 밀양의 최필숙 선생님이라고 아주 김원봉 진짜 박사님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밀양 지금 전자고등학교인가 정보고등학교 선생님일까요? 얼마 전까지 밀양여고인가 계셨었는데 지난 3월달에 가서도 뵀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서 확인을 해서 어마어마한 공작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보라고 설명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김원봉, 윤세주,
김성숙, 최창익, 요 미인이 김위예요. 그 김위가 누구냐면 중국의 영화 황제 김염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사 하시는 분들 다 아는데 그 김염의 누이 동생이에요. 김염의 누이 동생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그 엄청난 작업을 해서 이 한 명 한 명을 그 다 확인을 해서 저도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사람 박해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지성이 이렇구나, 뭐 이제 이렇게 그 사료들만 보던 사람들 이름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됐었는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선의용대가 근데 낙양쯤에서 태양산으로 가버리잖아요. 뭐냐면 여기는 요 아래쪽, 여기 요 태양산의 아래쪽은 그 낙양 여기까지는 중국 국민당 지역인데 태양산 있는 데는 일본군하고 그 접점이 돼서 싸우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 공산당 지역인데 조선의용대를 기껏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놨더니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가봐야했단 말이야. 그 과정이 100% 저도 파악이 안 되는 게 김원봉이 그때 어떤 위치였냐. 김원봉이 내부에서 많이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의 기질이나 투쟁 방향으로 보면은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거자고 조선의용대를 만든 건데 돈줄은 국민당이었단 말이야.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돈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반환법도 그래서 정부 돈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돈 잘못 받으면 우리가 하고 그럼 운영은 편하지만 하고 싶은 걸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미군단으로 가자는 건데 아마 김원봉도 그런 면에서 중경이 있어야 하는 거. 그 김원봉이니까 돈을 주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안 주고 김원봉이가 근데 저 국민당 지역을 벗어나서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가면 배신자 소리를 들을 테니까 그걸 안 줄 거고 김원봉은 그런데 밑에 젊은 청년들은 우리가 이러려고 만들었냐 우리 북으로 가자 적들과 싸우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말인즉슨 옳고 그 말을 거부는 못하고 그래서 김원봉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였을 때 아마도 윤세주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김원봉은 여기 남아서 조금 국민당 지역을 달래고 아니야 우리 여기 많이 남아 있는 거야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윤세주가 가면서 윤세주와 김원봉 간에 아주 깊은 신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추측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 그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버리고 났더니 김원봉 조선의용대의 주력군이 북으로 갔고 북에 가서 화북조선 청년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화북조선 청년연합회 그걸 만들고 그게 조선독립동맹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으로 개편이 될 때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죠.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었고 독재적으로 총사령이 있고 조선의용대의 대장은 여전히 김원봉이고 이제 이렇게 돼서 실제 전투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개 다 가버린 상태에서 조선의용대의 총부, 총사령부인데 실제 거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실제 전투원으로 뛰기보다는 또는 행정요원들, 이제 이런 또 여자 대원들, 뭐 이런 대원들이 광복군으로 사실상 편입이 되게 되는 거고 광복군의 이제 광복군 역사에서 지난번 우리 임시정부 기념사업 얘기할 때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국외준승이라는 게 있죠. 국민당이 광복군을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그 꽁꽁 묶은 이유가 뭐냐면 국민당 입장에서는 야씨 저 기껏 키워놨더니 조선인들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어쩌는 말이야. 아마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황상규 선생. 이제 그 김원봉의 고모부십니다. 김원봉의 고모부인데 신간회 서기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무처장, 그렇죠. 밀양 사건으로 7년간 그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사무처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김원봉, 여기 이제 황선교 선생이고, 여기는 김원봉의 처남, 손이 처남 박문희예요. 박문희인데 바로 여기 박채정 여사의 오빠죠. 박채정 여사의 오빠인데, 박채정 여사는 총에 맞은 상처가 덧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박채정 여사의 유해를 김원봉 선생이 모시고 와서 이제 밀양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묘소 사진을 빠뜨렸는데 묘소가 굉장히 초라해요. 초라한데 우리 묘소부터 손보는 거 어떨까 했더니 김태형 선생이 놔둡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외숙부가 외숙모 산소만 번듯하게 고치는 게 좀 내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밀양 김원봉 생각 건너편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 대사로 김원봉과 박채정은 동네분입니다. 동네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 얘기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정열적으로 싸웠는데 참 안타깝죠. 북에 가서도 김일성하고 잘 안 맞았을 거예요. 둘 다 대장급인데 김원봉은 좀 몰락한 대장이고 김일성이 다 차지하는데 김일성도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김원봉은 연안파는 아니고 그러나 연안파 사람들하고는 다 알고 친하게 지냈었을 그 위치인데 김원봉의 죽음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안 좋은 일로 돌아가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광수 친일파잖아요. 그런데 이광수는 지금 신미리 애국열사 등이 모셔졌습니다. 애국열사 북한의 이런 이제 우리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좀 유명한 분을 모시는 국립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성산 혁명열사는 여기는 빨치산들이 가는 데예요. 그리고 빨치산이 아니지만 훌륭한 일을 했던 분들, 또 북한에서 이제 고위직을 지냈거나 아니면 또 독립운동가들 중에 월북을 했든지 납북됐든지 이런 분들은 신미리 애국열사 등에 모셔지는데 이광수가 애국열사 등에 모셔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조금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친일파가 잡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북쪽에서는 독립운동했던 세력이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렇잖아요. 친일이 뭐가 나빠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북쪽에서는 친일이 나쁜 걸로 그건 확실하게 그게 돼 있으니까 이광수 같은 사람에게 조금 여유를 베푼 게 아닌가. 어쨌거나 애국열사등이 모셔져 있는데 근데 김원봉은 없어요. 그걸 보면은 뭔가 이게 자살을 했는지 사형을 당했는지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북에서 공개적으로 김원봉의 숙청 이유나 처형 이유나 사망 경위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선생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잘 모르겠다. 모르고 계세요. 우리 이제 숙제죠. 김원봉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숙제고 또 김원봉 얘기 남쪽에서 김원봉을 서운하고 그런다면은 자유한국당을 불편하게 만든 것처럼 조선노동당이나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만큼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서훈에서 북에서 정권의 요인을 지낸 분을 서운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서운하는 게 그게 왜 맞으냐라고 하는 분들의 정서도
이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는 적어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인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북쪽에서 잘 대접받고 있는 분을 남쪽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가 중에서 월북을 한, 예컨대 허원 선생 같은 분. 북쪽에서 대접 잘 받고 있으니까 여기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김원봉이나 김두봉 같은 사람들, 북쪽에서 유인을 지냈지만 숙청받고 제사밥도 못 얻어 자시는 분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북에서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북에서 다시 복권을 시켜준다. 그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굶긴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굶겨왔어요. 세 번째, 남쪽에서 모신다. 저는 당연히 남쪽에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월북한 사회주의 활동가 들을 남쪽에서 하는 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허헌 선생을 저는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존경은 하지만 허헌을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서원합시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원봉, 김두봉 이런 분들은 저도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으로 갖는, 그리고 연합파들 많거든요. 제가 석사 논문을 연합파를 썼어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 쓰고 거의 한 30년 정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연합파 분들 거의 대부분 북쪽에서 숙청당하고 대접 못 받을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좀 잘 모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그 광고를 많이 봐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누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좀 알고 이 채널을 정지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누르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사례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그 슬픈 눈물